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요즘은 1년 전 오늘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1년 전 오늘 아침 밤사이 벌어진 일을 보고 국민들은 놀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폭도들이 심야에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서 유리창을 부수고 집기를 파손하고 심지어 방화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참담한 심경이었죠. 꼭 1년이 지났는데 그 난리를 벌인 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절반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동에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큰 소리를 쳤던 법원이 결국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나라의 기본이 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겨우 윤석열 내란에 구형만 나온 상황인데도 벌써부터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안 됩니다. 한 번은 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통합과 전진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요. 정신이 번쩍 드는 아침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정어리모래 생가자미 미역국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먹어보고 너무너무나 좋아서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하는 거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가자미가 지금이 또 제일 맛있을 때고요. 지금 이 가자미가 새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걸 바로 손질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하죠. 가자미가 단백질이 풍부하고 이렇게 추울 때 뭐가 중요하냐면 혈액순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혈액순환하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가자미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날씨 춥고 그럴 때는 딱 떨어지는 그런 식품이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뼈 발라서 드실 것도 없이 다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타이백 감귤도 저는 먹어봤을 때 엄청 달고 야 우리 귤이 이렇게 달 수도 있구나 경쟁력이 있구나 했는데 또 신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가끔 나는 귤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참 뭐 기호들이 좀 다르시니까요. 아무튼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당도가 아주 좋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생가자미 미역국 타이백 감귤 많이들 드시고 마지막 겨울 힘차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 환영하고 혹시 불편하시면 전화 주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1551-3158로 간편하게 전화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접수.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제대로 춥죠. 극강 한파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절기도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대한인데요. 사실 대한이 제일 추운 날이죠. 크을 대자, 찰 한자, 추울 한자. 그러니까 대한이 제일 추운데 그동안에 대한이 별로 안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대한이 좀 대한답게 춥고 그래야죠. 그래서 오늘 추워도 그래 추워라 그렇게 마음 먹고 버텼더니 그렇게 추운 줄 모르겠던데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대한이 24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월시다. 겨울의 마지막 절기죠. 대한 다음에는 겨울이 없어요. 이제 이 다음 절기는 입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대한추위 그래 모든 것이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좋았어 하고 넘어갑시다. 버텨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방송 시작 전에 제가 막 활짝 웃는 모습으로 영상을 나갔는데 자막을 못 넣어드렸는데요. 부산이 대인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부산이 대인님 요즘에 AI에 좀 재미를 붙이셨나 봐요. 막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시는데 백운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음악도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이 음악은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가요에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음악을 어쩌고 하기도 했는데 우울할 때 많이 들어봤는데 소문과 달리 별 효험은 없었습니다. 이게 더 효험이 있으려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백운기 활짝 웃는 모습 보고
기분 좋으시죠? 저도 좋았습니다. 부산이 대인님 감사합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참 아름다운 곡이죠. 엘비라 마디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제곡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도 있구나. 그 뒤로 모차르트를 많이 좋아하게 됐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자, 뒤에 있는 사진은요. 권상님께서 보내주신 배경입니다. 저기가 주남저수지래요. 주남저수지 창공에 두루미인가요? 두루미가 이렇게 활공하는 모습인데 저렇게 힘차게 비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는데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아주 제 대신 수고해 주셨는데 덕택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아니, 네. 월요일 날 쉬니까 이게 더 꼬숩더라고. 아, 그러니까요. 제가 쉬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 부쩍 부더니도 노력했으나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니요, 너무 좋아하시고 불안합니다.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 제가 못 돌아올까 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어제 이렇게 수고해 주셨으니까 저도 가끔씩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불러주십시오. 더 잘하겠습니다. 예.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보라색 자켓이 항상 어울리시는 감사합니다. 강소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수영입니다. 강소영 변호사님은 아침에 올 때 이렇게 캐리어를 들고 오시는데 네. 대구에서 오시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보통 이렇게 서울에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네. 월요일 새벽 일찍 이제 그 캐리어를 들고 바리바리 싸서 이제 숙박할 준비를 하느라 오늘은 이제 대구 내려가는 날입니다. 그럼 댁이 대구예요? 네, 대구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대구에 있고. 네, 대구랑 서울 다 같이 있는데 네, 대구가 제 본사무소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예. 오늘 오시는데 춥지 않으셨어요? 사무치던데요, 뼈에. 이게 정말. 근데 저도 추울 때는 약간 신난다고 생각하고 걷거든요. 어휴, 추워! 뭐 이렇게 약간 신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예. 저 뒤에 배경 멋지죠? 시원하죠? 네, 아주 좋습니다. 권상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어제 다룬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초범. 윤석열 체포 방해죄로 구형을 10년 했는데 5년으로 이렇게 선고를 했지요. 저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쪽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지난번에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같은 괴물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만 그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 그 논리를 다 배격을 한 점에서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제가 꼭 한번 읽어보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판결문도 이제 앞으로 윤석열 내란죄 선고를 할 때 증거로 채택하도록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5년 선고한 걸 보고 좀 많은 국민들이 그건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했겠지만 거기에 보면 초범이라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내란이 초범이지 재범이 있습니까? 뭐 다른 것도 이제 초범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윤석열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뭐 검사들 처벌 받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초범이다. 근데 그걸 감형 사유로 내세운 것, 감경 사유로 내세운 것은 조금 불편했지요. 이제 항소심에서는 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초범이라고 하는 게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된 자들한테도 초범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많이 봐줬어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를 보니까 한 절반 가까이가 풀려났더라고요. 집행유예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그리고 항소심에서 또 감경이 되고 그게 초범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초범
강수영 변호사님, 네. 초범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법정에서 실제로는 그 양형 사유에 초범인 경우엔 초범이라고 반드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빠짐없이 원래 판결문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이라는 결과가 충격적이다 보니까 초범이라는 단어에 꽂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판결문에 적혀 있는 그 초범, 뭐 나이, 성행, 뭐 사회적 유대관계 어쩌고 그런 이야기들이 클리셰처럼 마치 거의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초범인 것 때문에 감형됐다라는 건 우리가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도대체 5년이 나온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초범에 이제 꽂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초범을 감형하는 이유는 이제 교화적 측면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이 사람을 벌하는 것이 죄값에 응분한 응보, 그러니까 복수 그걸 하는 측면도 있지만 교도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교화를 해서 다시 재사회화를 해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가게끔 하는 것도 형벌의 목적이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는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교도소에 한번 갔다 왔는데도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짓는 거 보니 교화가 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벌을 더 엄하게 해야 돼. 뭐 이런 측면인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내란수계로 재판받고 있는 양반이 뭐 재사회화 돼가지고 사회에 나올 일이 뭐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야지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그래서 초범인 것은 뭐 일반적인 클리셰라고 하더라도 재판장께서는 뭐 국민들의 신뢰 차원에서 그 부분을 고려를 안 한다라고 뭐 하시든가 아예 빼든가 그러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반적인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는 거라서 오해의 여지를 없애야 될 것 같고 본인이 11년 3개월이라고 그 형량의 한계를 먼저 제한을 해놓고 5년이라고 하면은 한계 중에 반도 안 되게 지금 선고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했었어야 했다고 봐요. 앞서서 많은 논리들 이때까지 윤석열이 했던 논리들을 판판이 다 깨신 게 전 참 감사하고 공소기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건 정말 너무 잘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만큼이나 양형 사유도 비중을 두고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어땠을까. 상대적으로 양이 굉장히 적었단 말이죠. 양형 부분은 판결문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윤석열 5년 선고한 날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5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달랬죠.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을 놈인데 5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떻겠어. 뭐 어차피 플러스 큰 의미가 없는데 다만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다 배격한 것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던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마음속으로도 7년까지면 좀 봐주겠어요. 근데 5년 하니까 이게 절반이나 깎아주는 게 좀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판결 과정을 저희가 봤잖아요. 쭉 윤석열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걸 다 탄핵해가면서 다 유죄로 사실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 보고 난 다음에 형량 높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다가 갑자기 뭐 한 대 맞은 것 같은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구형 이렇게 논고할 때는 상당히 준엄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번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가 경호처 직원들한테 자기한테 합법적으로 발부가 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라라고 지시를 하고 총을 쏴서라도 막아라. 무기를 쏴서라도 막아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두환 신군부가 총을 쏘고 광주 시민들이 피해 쓰러지고 했던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총기를 지급하고 실탄이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탄이 지급이 됐다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충돌이 발생했을 때 총을 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현명한 군인들과 시민들의 덕인 거지 윤석열이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혈 사태가 안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을 쏘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유혈 사태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쏘라고 발포 명령을 내린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신군부가 했던 짓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얘기하면서 총을 쏴서라도 막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쏴도 된다고 얘기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 최고한도, 최대한도의 형량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청자님들 댓글이 참 주옥 같아요. 황금양털님, 내란도 3세번인가? 정말 의상실. 현역 할미님, 재래시장도 반은 안 깎아줘.
그런데 그래요. 좀 그때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의아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랬어요. 사실 이 사건은요, 일반적인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는 그 피해 범위가 다릅니다. 저 과정을 지켜본 전 국민이 피해자이고 원치 않는데도 총을 들고 윤석열을 지켜야 됐던 많은 공직자들이 또 그 경우에 동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과 공직자만 피해를 입었는가? 이 모습이 전 세계에 나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국가 전체가 신뢰도에 타격이 빚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장께서는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보셔야 됐을 거다. 그리고 판결을 피해자들이 유심히 보는 이유는 뭡니까? 저 나쁜 놈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느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쉽고 속상했었고요. 또 하나, 그러면 윤석열이 그에 대해서 본인의 죄질이 불량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했느냐? 그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피해 정도, 규모, 죄질의 불량성, 그 다음에 반성하고 있는지 태도 등을 봤을 때 5년은 너무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요. 참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항소심이 있고 보니까 특검보다도 윤석열 쪽에서 먼저 항소를 했더라고요. 5년이면 감지덕지 해야지 그걸 왜 항소합니까? 뭐 이때까지 무죄를 다퉜었기 때문에 저는 항소를 뭐 바로 그날 하리라고 저도 예상했어요. 정치적인 그 선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받아쳐야만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항소를 하고 보통 피고인들이 그 1심 판결을 받으면은 거의 항소합니다. 거의 한 95% 이상은 항소를 하게 돼 있어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참 저희 법감정과 그 판결의 괴리를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판사들은 기본적으로요 자신이 실형을 선고하면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다고 생각해요. 집행유예나 벌금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실형 자체가 굉장한 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형은 이제 고려를 하질 않고 본인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판례들을 비춰봤을 때 공무집행방해로 7년, 8년 받은 사례들이 있나? 잘 없어요. 법의 범위는 물론 포함되지만 잘 없어. 그러다 보니까 5년도 백대현 부장은 이 정도면 나는 엄벌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특검에 구형이 있다는 거죠. 특검 구형보다도 너무 낮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못 받아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판사님들의 고질적인 약간 그 사고방식입니다만 뭐 누가 뭐라든 나는 내 기준에서만 생각할 거야. 나의 업무 기준, 내가 해온 것들, 법원의 기존 사례들 거기에만 비춰서 판단을 하니 그 기존 사례들 배역하고 시민들의 현재 상태, 감정 이런 것들은 마치 그걸 영향받는 거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 휘둘리는 판단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좀 병적으로 이렇게 배격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요즘 재판을 보면서 좀 그 답답한 게요. 아무리 재판이 유무죄를 다투고 변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변호인이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좀 따지고 말고 할 겁니까? 윤석열 그게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 꼭 법정에서 다퉈야 될 일인가? 이게 검정색이냐 하얀색이냐 하는 것을 재판으로 다퉈야 합니까? 그런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다툴 필요 없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처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실은 민주주의가 좀 성숙된 나라니까 그렇게 하지 이른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나라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보장해 주니까 오히려 역으로 정치 뭐 캠페인을 한다고 할까요? 선동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저는 윤석열 측에서 항소를 곧바로 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앞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이번 윤석열을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 측이 가장 많이 선동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에 논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려고 하는 전략이고 그렇게 대법원까지 가는 사이에 정치적 상황이 반전이 되거나 자신들한테 여론이 유리하게 오면 뭐 법률적으로는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사면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체포 방해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죄를 인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내란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아직도 변호인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국힘당의 의원들조차도 지금 사실은 체포 방해가 유죄로 인정이 됐으면 그 앞에 와서 체포 불법이라고 외쳤던 자들 여기도 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경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윤석열 수사가 부당하다.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제 판사 출신인데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황당한 거죠.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반성은커녕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윤석열 변호인 최지우 어제 항소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란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행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물론 저희는 듣기에는 시원하죠. 예?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돼 구속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이 판사가 처음입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이고 최초의 어떤 법리 해석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판결 원문이 없다는 거는 확실하고 하다고 보여지고요. 저 판결 원문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자꾸 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게 뭔 소린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원래 판결문이라는 게 그날 선고하면은 바로 짠 나오는 게 아니고 며칠 있다가 공보에 올리거나 배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판결 원문이 없다? 그래서 판사가 지금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판결이다? 그러면 그 긴 얘기를 다 애드립으로 판사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최초의 사례라는 건 저런 짓을 한 피고인이 윤석열이 최초기 때문에 판결도 최초로 나오는 거지. 저런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그리고 앵커님 말씀 잘 지적해 주셨지만 국회의원들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막겠다고 영장을 막겠다고 불법 영장이다.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영장이 불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가 법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원이 적법하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일단 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봤을 때 불법이야. 불만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 막는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 현장에 와가지고 스크럼 짜고 근데 또 웃긴 게 이 양반들이 저 판사 출신 많잖아요. 김기현, 나경원 뭐 판사 출신 많고 율사가 많잖아요. 이랬더니 본능적으로 또 공무원들이 가까이 왔을 때 약간 드세매하는지 하다가 피해줘. 열어줬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쇼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열어줬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자기들은 되게 어렵대. 아주 괘씸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그 이제 이른바 추상적 위헌범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공무집행의 방해의 결과가 생길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항상 쟁점인데 예를 들면 경찰이 나를 체포하러 왔어.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칼이랑 막 이런 것들 막 휘두르면서 가까이 오지 마. 체포하면 죽여버린다. 공무집행 방해를 해요. 그랬더니 경찰이 가볍게 테이저건 빵 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체포를 해버렸어요.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됐어. 실제로는. 잡혀갔어요. 그러나 위험을 창출했잖아요. 칼을 휘두르고 방해를 했으니까. 실제로는 체포가 됐지만 공무집행이 돼버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사람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의원 지위에 있으면서 앞에 가가지고 율사 출신으로서 그렇게 영장이 불법이고 이건 막아야 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폭거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여론의 영향을 받고 공무집행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크럼을 짰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 진입을 막겠다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구우면하지 말고 이 의원들요 동시에 다 공모 공동정범으로 묶어가지고 조사를 개시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 정말 더 불만인 거는 그 권영진 의원이라고 최근에 그 대구시장 하셨던 분이 대안과 미래라 그래가지고 개혁 모임, 국민의힘에서 좀 다른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모임을 주도하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장동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뭐 내란 전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날 현장에 권영진 의원도 갔었어요. 영장 맞겠다고. 아, 도대체 그럼 자기부터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건 오판이었고 법원을 불법 영장 발부단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건 잘못이다. 사과를 하고 개혁 얘기를 해야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기회주의, 이랬다 저랬다 시류가 여론이 흐르는 대로 그냥 갑자기 자기가 했던 얘기는 다 없애버리고 행동 없애버리고 사과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치 집단이라고 우리가 그럼요. 했습니까? 장동혁도 그렇고 권영진도 그렇고 이 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나경원이 저렇게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읽혀요. 만약에 체포방해죄에 대해서 지금 이주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때 막았었던 자기들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나경원 의원님의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횡설수설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본인도 판사 출신인데 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내용을 안 받아들이고 저런 얘기를 하느냐. 말씀해 주셨듯이 윤석열과 한편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소위 말해서 코인, 표 이런 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게 아닌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은요. 도대체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곡기를 끊을 때가 아니라 윤석열을 끊어야 된다.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밥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거부하는 게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경원 의원은 틈만 나면 윤석열을 감쌌다가 다시 이재명 대통령 욕했다가 표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과 단독으로 만나고 그걸 자랑인 듯이 떠들고 그랬던 핵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본인부터 반성문 쓰시고 본인부터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그냥 식사하시고 윤석열을 끊으십시오. 횡설수설인지 나설경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뻔한 걸 가지고 자꾸 법정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그쪽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가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법기술을 부리는 사람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제 겨우 구형 나왔을 뿐인데 벌써부터 사면 얘기를 하는 자들도 있다니까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사면 뭐 어차피 어떤 사람도 뭐 5년 이상 산 사람 없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사면을 못하게끔 아예 법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영원히 다수당인가 뭐 우리가 또 다수당 돼가지고 법을 바꾸면 되지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짧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면의 가능성 이제 5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다른 뭐 언론에서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을 내놨어요. 네. 내란죄, 외환죄 같은 경우는 사면 못하게 하는 법안. 그 법안도 있을 뿐더러 만약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 법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네. 나오려면. 네. 이래저래 쉽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 5년 안에. 그냥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 정도. 네. 아마 그래서 서정훈 변호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법이 이제 통과된다면 쉽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 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역사가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역사가. 그다음에 저는 사면은 대통령이 고유권한이라 보기 때문에 네. 그 법률이 위헌이라 사면을 못하게 하면 위헌이라고 보고요. 또 위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민주당이 천년만년 다수당 하겠습니까? 법률 바꾸면 돼요. 서정욱 변호사 옛날에 제가 방송 같이 할 때 몇 번 혼내줬는데 요즘에 내가 없으니까 아주 저런 얘기를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죠. 천하의 궤변입니다. 천하의 궤변. 말도 안 되는 얘기. 법학적으로만 제가 정치 다 빼고 법학적으로만 정말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제가 약간 네. 귀엽다고 해줬어요. 왜냐하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말이 되냐고 말하면 또 싹 웃으면서 뭐 이렇게 또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없으니까 막 얘기하네. 저랑 같이 저도 방송 같이 해보니까 본인이 막 이렇게 질러요. 그러고 저한테 카메라가 오면서 제가 이제 반박할 차례가 되잖아요. 와 얘기한 다음에 웃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흔들흔드세요. 저를 보시면서 살살해줘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여러분 그 법치주의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윤석열이 가장 오염시킨 단어가 법치주의거든요. 법치주의가 뭐 우리 국민들을 법으로 조절하 이런 게 아니고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이 통치 행위를 법에 준수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법치입니다.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건 위헌이다? 말도 안 되는 게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공권력의 행사도 법률로서 제한된다는 것이 법치주의 정신이에요. 대통령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해야만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되는 거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치주의 정신이자 민주주의 정신이에요. 그 법은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도 대통령에게 헌법이 준 권한이 맞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대통령은 사면을 모든 범죄를 다 못해. 이러면 헌법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범죄에 한해서 제한을 한다는 거지 사면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대통령의 권한은 법률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 정신인데 기본도 안 된 저는 주장이라고 봐요. 저건. 그리고 헌법 수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일부 대통령들이 정권이 바뀌든 정권이 계속 유지되던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내란범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키는 오히려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이 바로 윤석열 사면법칙법, 사면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온갖 궤변을 다 늘어다가 두고 있는데 저는 헌법학자들이 이거 다 기록을 해가지고 헌법 파괴 앞장선 국회의원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 책으로 만들면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여기 이름이 올라갈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헌할 거 아니에요?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아니더라도 다음번 총선 때는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할 거예요. 그때 못하게 하면 되죠. 뭐 헌법으로. 간단하죠. 뭐 헌법은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거나 뭐 이렇게 내용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뭐 법률 가지고 저렇게 법률은 바꿀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거 바라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윤석열이나 이제 국민의힘은 야 우리 집권하면은 우리가 또 다 뒤집어 엎거나 사면을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잘못한 거 다 국민들 머릿속에 다 잊어가지고 우리의 잘못이 다시 나올 일은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아주 잘 됐다. 헌법에다가 콱 아주 박아버리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이렇게 뻔한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논리를 부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할 때는 정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이게 이제 어제 날짜로 역사가 기록하지만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일어난 거죠. 1년 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사주해가지고 그렇게 막 의회 의사당 난입하고 이런 거 보면서 참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고 하는 미국 하는 거 보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법원을 쳐들어와서 저렇게 부수고 뭐 판사 나와 뭐 이러면서 얼마나 심지어 불까지 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이거는 엄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의대는 정말 수상해요. 그 뒤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조의대는 이 내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한번 불러서 국회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는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지금 이제 뭐 감형하고 이러는 거 다 조의대가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용인되고 그런 법원의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저지른 자들이 절반이 풀려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 영상 한번 다시 보시죠. 대통령을 갖다가 사람들이 한 바퀴 터지지 않아요. 수험생을 걸어도 괜찮아 그러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안 먹어가는
이거 방패막 있잖아. 그거 들고 거기 시간을 받고 날 밟으면 방패막 있잖아. 그거 들고 거기 시간을 받고 날 밟으면 사는데 그리고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엄마들이 소화를 하고. 지금 저 코트 입은 자가 하는 거 보셨죠? 그 종이에 불을 붙여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전에 뭘 뿌렸어요? 라이터 기름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불을 지른 거예요. 다행히 이제 발화가 안 돼서 참사를 막았지만 저기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밤이었지만 그래도 당직하는 자들도 있고 저 서부지법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리고 인명피해를 넘어서서 법원이 방화범에 의해서 불에 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국민이 바뀌는 거죠. 저런 일을 저질렀고 그랬는데도 저걸 그냥 뭐 초범이니 뭐니 해서 풀어주고 그러는 걸 그걸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 과정 보면은요, 이른바 이제 책임주의라 그래가지고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는다. 그게 뭐 형사상 대원칙이긴 해요. 근데 저 영상에서 미세하게 변호인들이 스펙트럼을 쫙 나눠가지고 진짜 나쁜 놈, 덜 나쁜 놈, 조금 덜 나쁜 놈 일일이 구분해가지고 변론들을 한단 말이에요, 변호인들이. 아까 문제된 저 불 붙인다고 기름 뿌리고 넣은 사람, 저런 사람들은 징역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냥 폭도들이 와 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같이 그냥 군중심리에 휩쓸려가지고 들어가기만 하고 별다른 사람을 위해하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호인들이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공동체에게 미친 영향과 위험성을 왜 고려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자기는 휩쓸려만 들어갔지 유리창을 깨지는 않았다. 아, 그래서 선처받아야 된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근데 집단을 이뤄가지고 법원에 들어가서 위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악영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제는 법원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부숴도 괜찮구나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해왔던, 아까도 제가 뭐 법원의 그 습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껏 해왔던 사건들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유사 사례들을 찾습니다. 판사들이 뭐 집단적으로 들어갔지만은 뭐 폭력적 행동을 안 한 사람들은 실형 선고된 사례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자꾸 견주지 말고 이 사례를 어떻게 판단해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나의 판결, 그걸 만들어야 돼. 선례를 만들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전례를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법원이 시대를 선도하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야. 저는 이게 정말 불만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면서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이제는 뭐 태극기 부대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지만 또 다른 짓을 또 합니다. 이번에 무인기 보낸 것 보십시오. 그것도 뭔가 지금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래서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거를 개인이 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한 것,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나 똑같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무인기를 보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건 분명히 벌을 받아야죠. 처벌을 해야죠. 왜 보냅니까? 도발이거든요. 왜 도발합니까? 한판 붙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민간인이 합니까? 이런 상황,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도발을 북쪽에서 해오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빌미를 제공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 민간인 더군다나 윤석열 그 대통령실에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계약적으로 일했다는 거잖아요, 두 명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 이제 나온 사실이지만 이들이 이제 드론을 만드는 법인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뭐 사무실도 가보니까 대학에 마련되어 있는 창업 공간이었다고 하던데요. 그 시기가 2023년 5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다음부터 드론 사령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외환죄, 북한으로 드론을 날려보내는 이런 움직임하고 뭔가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쪽에서 요즘 뭐 드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극우든 보신형 누군가가 자기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북한 쪽으로 막 드론을 날려보냈을 경우에는 어떤 국지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배후에 만약에 뭐 통일 관련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북단체라든가 아니면 정보기관이 낀다거나 군이 끼게 돼버리면은 진짜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철저하게 배후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민간인들인가 아니면 군의 정보사가 개입되어 있는지의 의혹이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이 개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뭐 근무를 했었다 이런 의혹도 무서운 거지만 정보사 요원들과 뭔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간에 일반인이 접촉할 수 있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유발하거나 이럴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군 차원에도 아직 내란 세력이 있고 그 내란 세력이 세금을 들여서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한 그 돈을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전쟁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국방안보특위 세미나에 다녀왔었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받든 백발이 성성한 분들이 와서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아직도 내란을 세력화할 수 있는 획책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늘 감시하고 적발해야 된다.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그 문제가 아니라 군내 어떤 핵심 관계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우리 엄대에 두고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서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낸다고 봅니다. 이런 건 정말 도발이죠.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까? 점잖게 말하면 이게 이제 시선 돌리기인데요. 자꾸 이런 것을 저지르면서 여기에 쏘인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한 짓까지 한다 이거죠.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지금 뭐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 단식도 시선 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동훈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궁지에 몰리니까 그것을 돌려보려고 하는 짓이고 또 하나는 내란 국면에서 빨리 우리는 내란 잔재까지 다 청산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자꾸 그거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리는데 저는 오늘 좀 황당한 게 하나 있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로 임명된 정무수석 이제 홍익표 수석한테 하는 얘기죠. 맨 먼저 장동혁이 찾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뭔 생각이 났냐면 지금 이제 엿새가 됐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며칠간 했는지 24일 했습니다. 초인적으로.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릴 지경이었는데 그때 당 대표가 김기현입니다. 야당 대표가 그야말로 이제 죽을 지경에까지 놓여 있는 단식을 24일째 계속하고 있는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게 김기현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자는 인간이 아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돼도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나흘인가 엿새가 됐는데 뭐 들여다보니 왜 하는데 왜? 당명 바꿔주라고 지금 단식하는 거예요? 저는 저런 짓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힘당은 이제는 그냥 사라져버려야 돼요. 전 그 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보수 세력을 위해서도 그게 좋은 겁니다. 왜 장동혁이 대표가 됐습니까? 그 한줌 극우들의 힘에 의지해서 그때 당시에 그냥 정신없을 때니까 우리라도 뭉치자. 뭉쳐있는 사람들이 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죽을 지경일 거예요. 이 단식을 할 때요. 그 못 먹고 버티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내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배고픔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단식을 해나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단식은 결코 참아낼 수가 없죠. 힘들죠. 지 스스로도 한계 왔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정도 할 걸 가지고. 어제 했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단식 5일째입니다.
하겠다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제 겨우 5일 해놓고 뭐 목숨 얘기까지 하는 것이 참 가당치도 않거니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면 단식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한마디 했죠. 오늘 아침 것 들어볼 수 있습니까? 제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에 계속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사들은 자백했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단식하는 것도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루하루 민주당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5일 굶으니까 어떻게 돼버린 것 같군요. 말이 안 되는 논리지 않습니까? 일단 판사가 뭐 똑같은 거 물어봐가지고 그 대답을 안 하면 그걸 자백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판단한 거죠. 그 판결 잘못했다는 자백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저걸 보면서요. 야당 대표도 매우 중요한 자리거든요. 야당이나 여당을 떠나서 보수당의 지금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를 하나 잘못 앉혀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뒤로 후퇴했습니까? 저런 자는 아무리 봐도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절대 정당의 대표로 될 그릇이 아닙니다. 저런 사람은 그냥 계란이나 팔면 딱 계란 파는 분한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계란 장수 같아가지고 제가 절대 저 정치를 할 만한 깜냥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맞고 명분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아니 도대체 난 궁금해요. 김성환 평론가님. 저자 왜 단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앞서 시선 돌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지난번에도 24시간 필리버스터 했거든요. 이번에도 난데없이 갑자기 단식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서도 쉬쉬하고는 있지만 한동훈 제명 사태를 좀 어떻게 해서든 그 계기로 해서 당원들을 결집시키겠다. 불만들이 당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뭐 이른바 당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욕심에서 시작된 단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일정 부분 또 성공하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꾸면 이 보수 진영에서는요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바꾸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한테 뭐 보수 인사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20며칠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한 20일씩 단식하는데 다 먹으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일 정도 단식하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못할 것 같다고 금방 쓰러져서 병원 실려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식을 안 해봐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뭐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단식 오늘 유승민 의원도 뭐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는 것처럼 이번 단식을 계기로 보수들한테 계속 구애의 손길을 내밀면서 이준석도 와서 방문해 주길 바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위기 돌파 보수 진영이 하나로 돼가는데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국민들한테 과시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봐요. 아니 무슨 간절함이 있거나 명분이 있거나 단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YS 단식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입맛이 없어서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짚어야 될 거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한동훈에 대한 제명 처분을 한 다음에 갑자기 급거 단식을 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빅텐트, 뭐 연대 이것도 나를 중심으로 하자 뭐 이런 이제 명분을 만드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동훈계 너희들은 단식해봤어? 너희들 민주당 상대로 싸워봤어? 이렇게 니네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SNS 글이나 올리지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역공을 가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에 관한 이야기를 아예 입도 못 대게 하고 나에게 묻지도 마라. 단식하는 사람한테 뭐 물어보냐. 이제 이런 꼼수라고 저는 보고요. 명분에 대해서도 이거 두 가지잖아요. 통일교 특검, 공천원금 특검 받아라. 왜 민주당 대답을 안 하냐? 대답 안 하면 자백이야? 아니 안 한다 그랬어요. 통일교 특검은 제목이 통일교 특검이면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조사로 밝히자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들 건 빼요? 아 그리고 더 나가서 통일교보다 더한 거 신천지. 그건 왜 안 해요? 아 그거 하자니까 뭐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이 단식은 신천지 맞겠다는 단식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제 나오잖아요 뉴스가. 그렇죠. 당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밀어놓고 단체로 제가요 대구에서 그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이 사건의 배경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창궐했을 때 대구 시민들이 막 대구를 갖다가 뭐 봉쇄해야 되는 이 이야기할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구광역시가 시민들을 모두 대표해가지고 신천지한테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때 제가 변호사였거든요. 예, 변호사. 그때 그 1,000억 원을 청구했어요. 대구시가 이 경제적 피해 모든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다 지출했던 돈들을 다 니네들 때문에 지출한 거니까 신천지가 토해내. 너네들이 방역 제대로 안 하고 신도들 관련돼도 예배 집단 예배 강행하고 너네들 책임이야.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들었냐면은 신천지가 신도가 그때 한 20만 명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공지를 내려가지고 50만 원씩 내라. 50만 원씩. 20만 명 곱하기 50만 원 하면 딱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짜리 소송을 당하니까 1,000억을 내라고 신도들한테 헌금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은 신도들한테 삥을 뜯든 당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권리당원 너희들 당비 내야 돼. 당비 다 넣어. 무조건. 내가 시킨 대로 해. 신용불량자는 안 돼. 무조건 당비 넣어. 그래가지고 원하는 거 받아내고. 이런 집단들하고 결탁이 된 정당이 무슨 낯짝이 있다고 자꾸 통일교, 헌금 통일교 어쩌고저쩌고 상대방만 조지자. 우리는 깨끗해요. 어디 그런 망발을 해요. 공천원금도 마찬가지.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하잖아요. 기초 5천만 원, 광역 1억, 정찰제로 메뉴판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구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 건 얘기를 안 하면서 민주당만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못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다 털기를 원합니다. 어디 꼼수를 부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어제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오던데 신천지에서 최소 5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통일교도 집단적으로 당원에 가입하고 신천지도 가입하고 네. 윤석열이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아슬아슬하게. 네. 사실은 홍준표 후보한테 여론조사에서는 졌지만 그렇죠. 당원 투표에서 앞서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본선에서도 정말 0.73% 차이로 이겼고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통일교하고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 연관성, 인과관계가 입증이 만약에 되면 다 무효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경선은 무효화해야 된다고 봐요. 경선. 근데 경선이 무효면 대통령 후보자로 못 나가는 사람이었기 못 나가는 때문에 거죠. 그것도 무효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학력 위조해가지고 그 대학교 그게 학위가 무효가 되면은 네. 석사학위 무효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처럼.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윤석열한테 진 건 신천지 때문에 졌다고. 그게 간단한 무슨 그 패배자의 변명과 객기가 아니고 정당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예요. 이게 만약에 팩트로 모든 게 밝혀지면은 위헌정당 해산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권자를 갖다가 돈과 조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경선 결과를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가 완전히 탈락된 정당이다 이건. 위헌정당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익스프레스 고속도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명 바꾸는 시기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신천지당이다 이건 사실상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규모로 당원들을 가입시켜서 중요한 선거마다 개입하게 한다면 그것은 신천지당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뉴스 보니까 특정 종교가 지방선거 출마자들 모아놓고 면접 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신천지 통일교가 사실상 공천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고 대선 후보 경선에까지 개입했고 나아가서는 대선에까지 개입했다는 이 정도의 의혹이 있다면 이건 국민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먼저 파헤치자고 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털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는 사람들 상당수가 오히려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을 둘러싼 명분이 약화되는 거고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도대체 단식 왜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고 있는 국면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를 맞은 이후로 제가 보니까 서울시당 국민의힘 행사에서 굉장히 큰 소리 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른바 한동혁 지지자들이 참고 있다가 이제 이게 폭발할 지경이니까 내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불을 빨리 끄기 위해서 단식하면서 어떻게 단식하는 당대표로 너네가 비난할 수 있냐 이런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보십시오. 하나는 권력투쟁용으로 당 내부 잠재우기. 두 번째로는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를 둘러싼 핵심 수사, 특히 신천지 관련한 수사를 피해가기 위한 몸부림. 국민들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단식하실 때가 아니라 빨리 단식 끊고 윤석열하고 손절하고 이런 특정 종교들이 당무에 개입하려는 의혹, 집단적인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빨리 수사하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더 붙여도 될까요? 죄송한데 그 신천지 소송할 때 저보고 이제 대구시에 있는 많은 이제 정계 인사들이 그 뭐 언론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소송 하지 말고 강변 나중에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신천지하고 잘 지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정치인이 되면은 종교 가리지 않고 다 잘 지내야 돼. 너 교회 집사라서 뭐 싫어하는 걸 알겠는데 그래가지고 정치 못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신천지에 대한 수사 들어간다고 저렇게 단식을 하고 막 목숨 걸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정말 신천지하고 뭔가 연계가 돼 있나. 신천지가 야 뒤에서 너 단식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그랬나. 당 이름 나왔네. 신통당. 신통당. 신천지하고 통일교 당이니까. 그 뭐 자유하고 민주공화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당명이 그거 넣는다고 자유민주공화당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뭘 그렇게 자유민주공화 새누리 한나라 자유한국 국민의힘당 뭐 이러면 되지. 아, 참. 그러면 우리가 줄여가지고 지랄당 이러면 되잖아요. 너무 답답한데요. 근데 그 단식을 하면서 주장한다는 논리가 이거예요. 통일교 특검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신천지도 같이 하자. 이거 정교분리 헌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는 거예요. 통일교 특검하고 신천지 특검을 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 특검 받을 생각이 있는 모양이죠.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통일교 특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천지 특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틀림없이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식을 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도 너무 궁색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종교단체니까 같이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또 굳이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것도 웃기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워딩 문장을 다시 한번 지금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신천지 5만 당원 가입설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2025년 7월 27일 날 얘기를 올렸는데요. 2022년 8월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경북 청도 별장에서 만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 청구를 2차례 막아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5만 명 당원 가입 얘기한 사람이 딱 그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신천지 이만희 그 회장을 건드리지 않았냐. 교주를 건드리지 않았냐. 그거 차원에서 이만희가 당원 가입을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단이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얘기는 2023년 당원 가입만 얘기 나왔지 만약에 이만희 교주 입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홍준표 전 시장 통해서 얘기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대선에도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독교 종단에서도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예요. 신천지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종교인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JTBC 보도를 보다면 할당량을 아예 정해놓고 할당량 못 채우면 기합 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할당량 못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 뭡니까? 지옥불로 협박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사실상
이게 전두환도 하지 못했던 무슨 그런 공작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 신천지의 일부 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신천지에 그냥 못 모르고 가입해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협박받고 강제로 당원 모집 행사에 동원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자오가 뭐 당 이름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당 바꾼다고 하는데 이거 쇼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뭐 기획사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름 한 서너 개 받아놓고 뭐 그냥 뭐 국민들 공모는 쇼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차라리 원칙대로 국민 공모 제대로 받아가지고 가장 많이 지원한 이름을 쓰겠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믿겠죠. 그러면 내란 당 딱 바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창근님, 자유납골당, 매국 불안당, 국민혈압 올리고당 이거 중에 하나 써라. 좋네요. 사나호랑이님, 내려간당. 뭐 그런 당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죠. 그 당명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2012년에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새누리당. 예. 그 새누리가 한자로 갖고 신천지예요. 예. 새로운 세상. 그때부터 관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야 돼요. 그리고 이만희가 저기 그 코로나 때 기자회견할 때 손목에 시계 차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착 관계가 오래됐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계는 뭐죠? 그 대통령 시계. 대통령 시계. 네. 박근혜 시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러. 예,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결탁은 아주 과거부터 있어 왔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그때도 그 시계 차고 나온 게 무슨 뭐 시그널이었을 거다, 신호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훈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봅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누굽니까? 그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문회를 해서 이해훈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해훈 후보자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안 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청문회를 안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청문회를 해서 지금까지 막 밖에서 떠들어댔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래 있다고 쳐요.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드러나는 거 보면. 그러면서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이해훈 떨어지면 국힘에서 또 한 사람 갖다 써보자. 얼마나 저쪽 당의 엉망으로 사람을 고르고 지금 뭐 홍준표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네 당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 한번 갖다 써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막 이제 이쪽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물어뜯어. 그 누가 그렇게 키웠는데. 아무튼 청문회는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이해훈 후보자 어제 청문회 나와서 대기했는데 결국은 뭐 못하고 그냥 갔지요.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룰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소명 드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들이 몇 개 있는데 드린 자료들을 또 달라 그러시는 게 저희가 드린 자료 다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또 많습니다. 뒤에 들지 마세요. 아까 권영세 의원이 가족 간 금융거래는 자기도 제출 못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앞에서 검증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단하는 것은 국회가 저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소리 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때요? 청문회 저런 식으로 하면 열릴 수 있겠어요? 안 열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못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미자 의원이 사회권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명시적으로 나 못하겠어. 위원회 나 회의 못 열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민주당이 간사협의를 통해 가지고 뭐 전체 재경위 의원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이니까 그 사회권 넘겨받아 가지고 인사청문회 개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원회 회의 열어놓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로 안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정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민주당이 만약에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열어서 이해훈 후보자의 얘기들을 다
반박이든 설명이든 해주고 나면 여론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청문회를 계속 파행시켜가지고 시간이 계속 지나서 국회법상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강행할 수 있는 청문경과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최악의 상황까지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너무 괘씸한 게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거 봐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하고 그냥 강행했다. 근데 야당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당이 오히려 책무를 던져버린 거예요. 야당, 여당을 따라서 국회 청문위원이라면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는 박홍근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때까지는 청문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해라 해야 그 후보자가 뭐 복사를 하든 파일을 담든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 최대한, 그것을 이제 75%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기간이 지났어도 자료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것도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자라는 겁니다. 최소한 국민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 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장을 국회가 열어야 되는 거 아니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독재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국민들은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지금 생떼를 쓰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통수에 자꾸 모는 건데요. 청문회를 안 해버리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이혜훈이 지금 우리 국민 정서를 건드렸던 수많은 잘못들이 다 대통령 책임이 돼버리는 거고, 청문회를 민주당 주도로 단독으로 열어버리면 만약에 검증을 엄격하게 한다고 막 질문을 막 세게 하면은 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형세가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혜원을 뭐 변호사처럼 이렇게 보호를 해주자니 저도 악에 협력하는 세력이네, 위선적이네 이래가지고 또 공격당하고 이러니까 어디로도 못 갈 거야. 우리는 이 출구를 없애버리자. 이혜원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면 다 곤란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자구우면할 거 없이 단독으로도 청와대 하고요. 저 청문회 하고요. 그다음에 준비하는 의원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소영 의원이나. 아주 엄하게 검증하세요. 엄하게 검증하시고, 이혜원 후보자는 적어도 자기가 그 가점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분양받은 아파트 있죠. 그거는 분양 취소 대상이에요. 만약에 위장 절입이 정말 들어가 있다면 그 아파트 반납해야 돼요. 반납하고 이익을 얻을 만한 기회를 그냥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솔직하게 이실직고 해야 돼요. 내가 돈 욕심이 나가지고 분양받으려고 조금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사죄 드린다. 다시 아파트를 돌려드리겠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국민들도 납득하고 공직자 자격이 있는 겁니다. 반납뿐만 아니라 만약에 허위로 그렇게 해서 청약을 했다면 형사처벌도 받아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저렇게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자기의 살아온 짓을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덜컥 받아버려가지고 이렇게 사달이 났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그거라도 챙기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지금 강수영 변호사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민주당에서 기존의 청문회와는 다른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일단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면 이건 대통령의 뜻이고 또 어차피 여당이 좀 대통령 도와줘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좀 감싸주고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가지만 민주당에서 키운 자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냉철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야당에서 이렇게 그 지금 야당 입장으로 청문회 하듯이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 여당인데도 청문회 제대로 하네, 물어볼 거 다 물어보네, 그러면서 막 거짓말하는 거 있으면 다 그치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말하고, 그렇게 해서 저런 사람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 본 거네, 검증이 좀 제대로 안 된 거네, 이쪽 사람이 아니니까 못 살펴봤네, 그렇게 해서 청문회 불채택하거나 아니면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대통령 짐을 덜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막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을 민주당도 보여줘야죠. 지난번에 강선우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청문회는 청문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만두게 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청문회를 하지 않고 그냥 의혹만 가지고 끝난다면 국회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소명을 들을 권한이에요. 그건 권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야당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좀 죄송하지만 월급 받으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료 제출 미비로 만약에 청문회를 아예 안 들었다? 그럼 한동훈하고 한덕수 같은 경우는 아예 청문회 열리지 말았어야 됐어요. 청문회 열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검증을 하려고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여당 입장에서도 봐줄 생각이 없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도 얘기했고 이세영 의원도 이 사안 가볍게 보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제대로 검증해서 저 사람이 국민의 일꾼으로 일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검증을 봐야 되잖아요. 이건 국민들이 볼 권리,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청문회 하자고요. 하서. 근데 지금 이미자 위원장이죠. 네. 그가 계속 버티고 있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 열 생각도 없다잖아요. 이번 주에. 이번 주면에 청문회 어떻게 개최 하자는 시간 다 거예요? 지나는 겁니다. 청문회 자기들이 막아서 어떻게 하자는 우리 거예요? 금쪽이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데 모두 다 동조하고 오늘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규탄돼야 한다잖아요. 모든 상임위원회 국민의힘이 지금 다 이번 주 내내 지금 보이콧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하는 명분을 갖고 청문회 열기도 어려운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국민의힘은 장애투쟁을 한다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피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혜원 의원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겁난 거예요, 지금. 그럼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이제는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은주님, 청문회까지 보자고 한 젠프도 분명 여당이 제대로 강하게 검증하길 바라고 또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달라진 모습 보여주자고요. 여당이라고 해도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검증해가지고 이거 한번 좀 재고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섭섭하네요. 내가 그저 했는데 좀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제는 나라가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오히려 더 칭찬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이번 기회에 보여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 국회법에 위원장이 부당하게 저렇게 사회를 안 하고 거부를 하면은 국회의장이 아마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다수당 간사가 대신 사회 볼 수 있는 우회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어떤 방법으로든 의지가 있다면 강행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청문회 안 했네? 그럼 문제 없는 걸로 간주하고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은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단순 논리예요. 그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지명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대통령 뜻이 이혜원 장관을 안 치는 것인 것 같으니까 우리도 좀 도와주자. 그렇게 가다가는 이 정권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 좀 빨리 정리할 것들 좀 정리하고 건강한 보수 좀 생겨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경 두루미 날아가는데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날아가려면 그런 모습 보여줘야죠. 근데 새 날아가는 것 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전혜원 원장님. 새가 새끼리 충돌하는 거 봤어요? 저는 못 없죠. 봤습니다. 네. 대단해요. 그런 것도 보면. 이렇게 쫙 날아가는데 다 한쪽 방향으로만 가죠. 맞은편에서 오는 새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본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항상 날아다니는 것만 그것도 봐가지고. 신기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 모습 보면은 사람보다 새가 더 똑똑한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모르는 거예요. 거지. 우리가 새보다 더 새 대가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가리가 더 나쁜지도 몰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1부는 하도록 하고 2부에서 김병주 의원과 함께 주블리 손자병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 강수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이 입 빌리러 온다? 김병주 의원님? 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네. 많이 했죠. 밥이 입 빌리러 오지 입이 밥 빌리러 오냐? 네. 반대인가요? 반대로. 반대로? 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중요한데 저런 걸 가지고 투정 부리고 단식 투쟁이 아니라 단식 투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 김 의원님 보시기에 왜 단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명분이 없잖아요. 대의 명분이 없죠. 대의 명분이야 본인들이 쌍특검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건 대의 명분이 아니고요. 이미 뭐 통일교 특검 우리 간다고 했고 동의한 거고 신천지 특검까지 우리는 더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공천헌금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러면 뭔가가 간절할 때 단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목숨 걸고 이제 예를 목숨 들어서 걸 단식은- 내가 한번 죽음으로 한번 이걸 쟁취해 보겠다.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민주주의를 한번 쟁취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단식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그러면은 신천지 특검 하는 것을 내가 목숨을 걸고 막아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정치적인 돌파구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제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당이 어수선하니까 당 대표라는 누구나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네. 하는데 네. 그런 거 가지고 단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명분이 없다 아이가 명분이. 단식은 대의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예.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저런 사소한 것에 목숨 걸 정도면은 그 사람의 그릇을 알만한 거죠. 네네. 저도 아까 그런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정말 이 대표는커녕 이 정치할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네. 저래 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나저나 지금 저 당은 뭔가 뭐 완전히 그냥 뭐 물 위에 흘러가는 젖은 낙엽 같아요. 네. 뭐 방향을 몰라. 그렇죠.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네. 지금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자고 땡깡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공격할 게 있으면 공격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청문회도 지금 보이콧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하기 싫으면 사회권을 넘기든가 그러니까요. 사회권도 넘기지도 않고 저렇게 어정쩡하게 그냥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청문회 해가지고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가 다 이렇게 난 너네들하고 같이 있어봤는데 이렇게 역공이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이해운 장관 지명자의 대다수의 행적 저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행적은 다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정당에 있을 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가. 예. 그러니까 자기 누워서 지 얼굴에 침 뱉기 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청문회를 해도 본인들에게 이득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좀 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그래도 지도부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자들은 이래서 이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오로지 그 작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장동혁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장악력이 약하잖아요. 그거라도 잡고 앞으로 자기가 그 당을 계속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쯤 당대표라고 하면은 지방선거라든가 큰 틀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끌고 갈 것인가. 그러려면 국민의 뜻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란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사죄하고 윤석열하고도 단죄하고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운 이런 장관 지명자 같으면은 청문회를 열어서 일단은 검증을 거기에서 청문회장에서 칼같이 검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국민의힘 자체가 갈팡질팡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내란과 한몸인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못 끊어내니까 역사적으로 흐름에 타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건 완전히 땡깡 부리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누가 봐도 한동훈이 자르려고 했는데 원로라든지 네. 또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이런 식으로 단식해버리는 땡깡 아닙니까? 그렇죠. 땡깡이죠. 단식 투쟁이 아니라 그래서 단식 땡깡이라고 제가 네. 얘기했는데 예. 꼭 그런 형국이죠. 네. 지금요 단식하고 있는데 네.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홍익표 민정수석 트라고 임명됐지 않습니까? 네, 네. 맨 먼저 장동혁 대표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24일간 단식했어요. 네, 그때 그렇죠. 대표가 김기현이었거든요. 네. 헛배기도 안 비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저는 그때 보고 저자는 인간이 아니구나. 네. 24일간 했는데 이제 겨우 뭐
엿새가 됐다고 그러던데요. 네네. 6일차인데 오늘 로텐도홀에 갔더니 뭐 그냥 단식도 호화 단식이에요. 아 그래요? 네. 로텐도홀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하실 때는 밖에 그 여름날 더운데도 텐트 치고 밖에서 했었고 저녁에만 이제 안전 목적상 경호 목적상 사무실에 했는데 그것도 뭐 출퇴근 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해댔었지 않습니까? 네네. 단식 해보셨어요? 저는 뭐 단식보다 포도 단식이란 걸 한번 해본 적은 있죠. 건강을 위해서? 네네. 포도만 먹는 거예요? 네, 포도만 먹고 그때 한 10일 정도 해본 거. 오, 오래 하셨네. 네네. 효험 보셨어요? 네, 효험 봤죠. 오, 네. 몸이 가벼워집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네. 노폐물도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다음 지방이 좀 빠지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포도 단식. 네, 예전에 한 30년 전에 한창 유행하던 방법인데 네. 요새는 뭐 권유되진 않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뭐 단식을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하고 막 그래요. 뭐 네. 간헐적 단식도 있고 뭐 네. 고기만 먹는 단식도 막 하고 네. 뭐 그러는데 네. 잘 먹고 그러니까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100년 진고 아침에 한 잔씩 드시고 네. 드시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백령진고, 네, 네. 그 좋아요. 네. 그 이번에 체포방해죄 5년 선고 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뭐 좀 형량이 좀 생각보다 부족하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 네. 그걸 떠나서 일단 체포방해죄가 유죄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때 위법하다고 막 주장하고 그 앞에서 난리치고 그랬던 국힘당 의원들 그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처벌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번에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됐잖아요. 체포 영장을 방해한 것은 유죄다라고 확실히 했었고 그때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한남동 관제 앞에서 체포 영장 하는 걸 방해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위법하다느니 뭐 공수처는 자격이 없다느니 발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는 유죄가 됐으니 저는 경찰에 자수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본인들 하는 얘기가 이것은 1심 판결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법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반성하지 못하는 이런 작태.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은 내란과 한몸인 걸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해산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한 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걸 올렸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럼 판결을 그러면 법원의 인정하지- 판결을 판사 출신이 뭐 네. 지금 인정을 안 하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국힘당은 왜 이렇게 다 말도 안 되는 일만 해요? 우리가 참 다루기가 힘드네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당이 아니죠. 내란과 한몸인 당인데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악수를 뜨는 겁니다. 사실 내란과 한몸이어서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반성하고 잘못된 걸 인정하고 했으면 제 궤도로 갈 텐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점점점 악수를 뜨는 거고 점점점 나쁜 길로 가는 형국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6월 3일 우리 지방선거 때 국민심판이 남았다고 봐요. 지금 사법부 심판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 심판 가지고는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만과 분노가 6.3 지방선거에 표로 심판을 해줘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국민이 뭐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계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무인기 관련해서 이제 일반 이적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또 무인기를 날린 자들이 잡혔죠. 네. 근데 윤석열 있을 때 그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이 만든 사람도 대통령실에 있었고 날린 사람도 대통령실에 있었고 저는 궁금한 게 왜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것은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네네. 민간인이 전쟁을 개시한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요.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히 수사해야 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집회에 관여했고 또 여기에 정보사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정보사에서 불행 요원들이 돈을 뭐 1,000만 원까지 대주면서 뭐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 북한을 알리는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데 했다라는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권은 끝났지만은 그 잔존 세력들,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여기저기에 있고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기가 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도 어디선가 자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지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내란 잔존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내란 일으켰던 그러한 선상에서 우리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의도가 불순한데 그렇게 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 그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동기, 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뭘 노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어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고 또 본인들이 무인기 민간에서 보내게 되면 그 당시 윤석열 때 보냈던 이런 것들이 이적대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알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옹호하고 뭐 이런 측면들. 네. 혹시 우리가 계속 보냈는데도 북한이 아무렇지도 반응하지 않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무인기를 설사 보냈다 하더라도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아서 이적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의도가 저는 충분히 봐라, 우리가 있을 거라. 보냈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냐. 그렇죠. 네네. 그런 의도일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 세력들은 그 윤석열의 논리 그대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계엄은 정당했다. 뭐 예. 계몽령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법정에서도 윤석열 내란 수계가 얘기하고 있고 구구들이 보면은 꼭 그 형태의 논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전한길 같은 사람은 저 엄청 욕을 해요. 뭐 저를 수사해야 된다, 뭐 체포해야 된다, 뭐 등등 해서 예를 들어서 곽종군 사령관을 해유했다, 뭐 이런 걸로 그 논리를 내란 세력, 잔존 세력들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한길 얘기하지 마세요. 전한길 얘기하면 제가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유튜브 보면은 전한길이가 지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그런지 계속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정말 요즘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그 반복이 되니까 보십시오. 지금 벌써 장동혁 단식하는 거 이해가 안 돼. 국힘당 청문회 막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무인기 날리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제가 이해력이 떨어진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저쪽은 내란 잔존 세력과 내란 세력들은 비상식적이잖아요. 도저히 상식적인 우리 국민이 이해 못하는 그러한 거죠. 내란 자체가 그런 것이고요. 이미 그런 극우화된 세력들, 내란 세력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내란 척결이 참 어렵다. 그렇지만 꼭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지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건데 계속 상식에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는 저 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세력들을 빨리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김병기 의원이 어제 이제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그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그거 보면서? 뭐 참 많이 안타깝죠. 좀 늦었지만은 본인 스스로 탈당한 것은 저는 잘 판단했다고 보고요. 본인의 그러한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로 본인이 뭐 억울하다면 그 억울한 대로 또는 여러 가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탈당한 게 네. 제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제명을 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네.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2분의 1 이상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예.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제명이 되는데 네. 최종적으로 그걸 설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만약에 당신이 탈당을 안 하면 우리가 제명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절반 이상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당신의 동료 의원들이 제명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꼴을 보고 싶냐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탈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본인에게 알려줬다고 저도 전에 들었고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랬을 때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으로서 많은 고려를 해서 뭐 늦었지만은 탈당 수술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네, 네.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전에 네, 네. 본인이 그래 탈당해가지고 제대로 내가 무죄 받고 돌아오겠다. 네. 이렇게 했으면 더 떳떳한데 뭘 난 제명을 당할지언정 뭐 탈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지금 보십시오. 아까도 이해 안 되는 짓을 계속 국힘당이 하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이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하는데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지지자들이 실망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럼, 너무나 아쉬워요. 네네. 늘 뭐 사실은 선당후사하는 그러한 생각을 국회의원들은 하고 있어야죠. 네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뭐 1인 1표제 가지고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네네. 1인 1표제가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뭐 사실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거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대의원이 20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우리 헌법적 가치하고도 사실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1인 1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정상에서 예. 아마 일부 의견이 다른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1인 1표제를 그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것이 1인 1표제로 하면은 올 8월에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전당대회를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재선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당 대표. 예.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왜 유리해요? 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당원 지지 많이 받는 사람이 돼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대의원표가 필요한 또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얄팍한 개인적인 이런 감정이고. 아니 저는, 잠깐만요. 좀 헷갈려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선거를 지금까지 할 때 당 네. 대표를 뽑을 때 네. 대의원하고 네. 당원하고 네. 이렇게 뭐 표가 다릅니까?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대의원 당원들 권리당원들이 투표 통상 할 때 50%가 권리당원 투표였고 예. 15% 정도 내지 20%가 대의원 투표고 예. 나머지 한 30%가 일반 여론조사 예. 이런 형식으로 비율을 해요. 근데 대의원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15%인가 얼마였어요. 프로테이지가. 예. 그러면은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원 20표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네. 규정이 합헌적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헌법 정신과는 좀 안 맞죠. 헌법 우리 정신은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죠. 평등하잖아요. 예. 권력을 갖고 있든 안 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누구나가 직접 보통 평등 뭐 네, 평등하게 예. 1인 1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대의원 제도는 나름 그 태동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SNS로 핸드폰으로 바로 투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100만 명이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발전하기 30년 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당의 중요한 전당대회를 할 때는 전 당원들이 못 모이잖아요. 그럼 체육관에 각 버스 한 두세 대로 지역위원회별로 당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와서 대리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의 한 30명을 대표해서 대의원들이 와서 투표하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은 한 12,000명 정도 구성이 돼요. 그것이 저도 처음에 와서 되게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부당하다라고 예. 했는데 예전에는 체육관 선거라고 해서 전당대회 하면은 체육관에 다 대의원들이 모이는데
체육관에 들어가는 인원이 12,000명 정도 규모인 거예요. 그래서 12,000명 규모로 하니까 각 지역위원회별로 대의원이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표가 많은 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은 권리당원이 우리가 100만이 넘었는데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많지 않았어요. 예. 그럼 이제 당비도 일반 당원은 당비를 안 내지만 권리당원은 1,000원 이상 내는 거고 지금도 대의원은 5,000원 이상 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당원이 적을 때는 대의원이 좀 필요했다고 봐요. 당비도 더 내야 되고 또 이런 선거가 있을 때는 저 부산이나 강주나 이런 데서 뭐 수천 명이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대리에서 대의원들이 버스로 몇 대 해서 올라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대의원 제도가 생겨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뉴미디어가 발전해서 핸드폰으로 다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의원 제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도 이제는 1인 1표제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50표였던 거를 중간 과정에서 20표로 줄였어요. 대의원을. 그리고 이제 이번에 1대1로 가겠다라는 걸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공약을 했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것이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이 8월 달에 좀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일부는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그게 옳다면 그렇게 가야죠.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선거인단 비슷하게 지금 운영을 한다 그렇죠. 같은데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건 경우가 다르죠. 선거인단은 선거를 해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선거인단이 되니까 이 사람이 대표성을 갖는 것은 이미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죠. 근데 무조건 그런 거 따지도 않고 뭐 대의원이 금수저입니까? 대의원이니까 20표 준다, 30표 준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반헌법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반헌법적이고 대의원 제도는 또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다 있어요. 긍정적인 요인은 권리당원은 호남 지역은 권리당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취약 지역이나 전략 지역인 그 경북이나 영남이나 강원도는 당원 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보면은 인간인지라 호남에서 특강을 오라 그러면 그 모든 걸 팽개치고 가는데 그 경북엔 권리당원이 적으니까 가는 거가 인건비가 안 가도 몇명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의원이 있으면은 대의원이 각 지역 위원회별로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있거든요. 그럼 20표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가 돼서 그 전국 정당으로 가는 데는 기여를 해왔습니다. 안 그러면 편중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국 정당으로서 기여를 해온 것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권리당원이 점점 이제 늘어났는데 이 헌법 정신에도 맞지가 않고 또 부정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저도 최고위원 해보면은 가면은 대의원들이 표가 많으니까 가서 계속 만나고 차담이라도 하고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각 지역위원회를 돌면서. 그러다 보면은 찻값이 들 수가 있고 뭐 요새는 밥도 못 사잖아요. 그런데 밥을 사면 또 선거법 위배고 그런 그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의원 1인 1표로 가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뉴미디어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도 되고 가더라도 권리당원이 원체 많으니까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없이 권리당원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클린 전당대, 클린 선거가 될 수가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 이것은 시대적인 좀 변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군 출신 중에 아마 한 3, 40년 동안 최고위원을 도전해 본 사람이 없고 된 사람도 제가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정치 경력이 적잖아요. 포스타로 전역하고 나서 대부분이 장군으로 전역하고 난 다음에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정치 시간이 짧잖아요. 대의원 제도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유리해요.
인맥이 형성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친소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최고위원 때 권리당원 투표는 엄청나게 많이 지지를 받았는데 대의원 선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그 정치 경력이 짧으니까. 끈끈한 그런 게 있겠죠. 네, 대의원하고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직 선거라고 해서 조직 선거가 되는 거예요. 예. 가서 대의원만 확실히 잡아도 100명만 잡아도 20명이면 2,000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로 가면서 그래도 대의원 표가 20표로 내려오고 이래 하면서 저 같은 사람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네. 뭐든지 원칙대로 정도대로 네. 가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자리에 올라간 것도 그 국힘당의 그때 당시 후보 선출 규정이 민심을 줄이고 그렇죠. 뭐 느닷없는 당심 뭐 이런 네.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드러나는 게 신천지, 통일교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입당한 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홍준표 후보하고 그때 붙었을 때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는 졌는데 그 당원 선거에서 조금 이겨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신천지 통일과 집단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밀어주자 이렇게 안 했으면 됐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원칙대로 정도대로 안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대1 그 당원 선거 이것은 시대적인 조류고요. 저는 적극 찬성이고 사실 제가 최고위원 나갔을 때도 공약 중에 하나가 당원이 주인인 당을 만들겠다는 그렇죠. 걸 저도 스로건으로 내세웠고요. 당원이 주인인 그의 핵심은 1인 1표제입니다. 네네. 안 그러면 대의원에게 많은 표를 주다 보면은 대의원이 주인인 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인 1표제로 가는데 근데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영남 같은데 권리당원이 적은 데가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책적 배려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남이나 취약 지역에서 최고위원 한 명은 꼭 할당을 한다든가 또는 뭐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분야가 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국 정당으로서 가는데도 문제점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했죠. 그러면 1인 1표제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혹시 지방선거 후보 경선 때도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모두 다 1인 1표제였고요. 예. 단지 전당대회에서 그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뽑을 당 내용이군요. 네네. 당 내에서 그거죠. 그럼 이제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경선할 때 네. 어떻게 뽑습니까? 경선할 때 이제 그때 룰에 다른데 지금까지는 50%는 권리당원 예. 1인 1표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한 30%가 여론조사 예. 20% 내지 15%가 그 대의원의 비중을 뒀죠. 그러니까 15%라 하지만은 대의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결국 계산해 보면은 이번에 대의원이 그 권리당원의 20표 정도 행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1인 1표제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이제 가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도 이제 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 지방선거와 그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까지 다 1인 1표제로 했습니다. 그럼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도 1인 1표제죠. 그래갖고 50대 50입니까? 네네. 50%의 권리당원 투표, 50%의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점이 당원들 당심을 읽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후보들도 노력하는 거고 또 50%는 일반 여론조사니까 국민의 뜻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 당대표 선거처럼 대의원 투표가 한 20% 내지 15% 있으면은 가장 전략적으로 표적으로 집중적으로 유세하는 데가 대의원이거든요. 여기 공략하기가 제일 쉽지 않습니까? 인원이 딱 적으니까. 그런데 이제 1인 1표제로 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헌법 정신에도 맞고 당원의 주인인 그야말로 정당으로 나아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출마 선언하신 뒤로 보면은 뭐 요즘 동해번쩍 서해번쩍 정말 네. 바쁘시던데 내일은 뭐 동두천에서 또 네, 기자회견 네. 하신다고요? 네, 네. 무슨 내용입니까?
동두천에 미군 기지가 4개 예. 있는데 기지를 빨리 반환하도록 반환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빨리 이 동두천에 있는 반환되지 않은 기지들 빨리 반환을 받자라고 예. 말씀하셨고. 왜 반환 안 해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 원칙은 예전에는 한 99개 지역에 미군 기지가 산재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예, 파주, 문산, 동두천 뭐 전체 예. 전방 지역에 한 99개가 산재돼 있어서 왜냐하면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 바로 미군들도 같이 바로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99개나 돼요? 네, 예, 있었는데 거기 캠프에 다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네, 캠프에 이름 99명 이름도 다 기억 못 하겠네. 그러니까요. 예. 뭐 큰 기지도 있고 적은 기지도 있는 하여튼 기지가 99개나 있었는데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은 그동안은 전쟁이 국가와 국가끼리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카에다 조직이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아, 이젠 테러 세력과도 전쟁을 할 수가 있고 천재적인 해커하고도 전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방법대로 이렇게 흩어지면 안 되고 어디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신속히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99개에 있는 기지에서 뽑아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캠프 험프리하고 한 2-3군데로 다 모으자라고 전략이 바뀐 겁니다. 그때 또 우리도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졌던 게 용산기지라든가 이런 데서 서울 시민들이 빨리 나가라. 시내 한복판에 그 유엔 그 사람 미군 부대에 있는 게 맞느냐 해서 철수를 요구를 각 도시에서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캠프 험프리에 거대한 기지를 만들고 이제 동두천, 문산 이런 데 있는 미군 부대들을 다 옮기는 작업을 했었고요. 근데 동두천 지역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조금 잔류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미 2사단의 하력 부대라고 해서 포병 부대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2010년도에는 되게 높았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었거든요. 동굴 진지에 있는 장사정포를 파괴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미군들이 우리가 대하력전 준비가 될 때까지는 동두천에 있어라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고 솔직히 그래서 2014년도 SCM에서 그러면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국군이 있을 때까지는 있겠다. 그리고 2020년경에 캠프 험프리로 가겠다라고 이미 그 조약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하력전 능력이 우리가 다 갖췄거든요. 이젠 가야 되는데 2020년 넘어서는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 동두천에 있으니까 편하거든요. 훈련하기가 편하잖아요. 평택은 훈련하려면 다시 그 병력들이 그 포천에 있는 노드리케스 사격장에서 주로 한 그까지 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두천 같은데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주민들이 희생을 당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희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두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미군들을 빨리 미군 기지를 반환받고 합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이제는 대하력전 수행 능력 조건이 됐던 우리가 충분히 하니까 복귀하는 게 맞겠다. 그랬을 때 연합 대비태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고 동두천 개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반환을 요구하는 촉구하는 그렇죠. 기자회견과 그거를 동두천 캠프 모빌이라는 데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군 부대가 옮겼을 때 그쪽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제는 이쪽에 새로운 발전 또 개발 기회가 생겼다라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착착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네. 방금 미군 알카에다 뭐 또 이런 전투 이야기니까 문득 그게 궁금해서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베네수엘라 그때 작전할 때 마두로 경호원들 많이 이제 사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코피가 쏟아지고 그렇게 해서
뭐 극초음파 같은 것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무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무기를 지금 만들려고 많이 미국이 노력을 해왔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살상 무기라고 해서 예. 무기는 사람을 죽이서 하게 되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예. 사람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무기, 음을 강하게 쏴서 기가 난청을 순식간에 되게 했고 나중에 회복시킨다든가 뭐 또는 여러 가지 기절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비살상 무기라고 하거든요. 죽이지는 않는데 순간적으로 기절을 시킨다든가 저항 능력을 성실하게 만드는 거군요. 기능을 못하게 해서 그때 이제 딱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살려내서 딱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피해가 최소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기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시켰다가 회복시키는. 근데 이번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각혈도 있고 그랬다 그러던데. 죽은 사람도 있고 아마 나중에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를 아마 이번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경호원들한테 그 무기를 쏘니까 순식간에 뭐 코피 나고 쓰러지고 기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점령을 해서 체포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미국의 무기가 그런 것들이 그 전장 현장에 쓰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번에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쓰인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어요. 무섭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음파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기능을 예를 들어 청각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시킨다든가 또 시력을 순식간에 마비시켰다가 회복한다든가 또는 뇌의 이런 그 혈액질을 조절을 해서 순식간에 뇌의 기능을 마비시키다가 살리는 그런 거죠. 네. 이제 무기 같은 것도 정말 워낙 막 급속도로 발전하니까요. 네네. 그런 경우는 뭐 우리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써왔잖아요. 우리 대련할 때도 딱 급소 한 대 쳐서 기절시키고 하는 급소 쳐서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수들은 상대를 그 할 때 급소를 쳐서 기절시키고 항복시켜서 다시 자기 부하로 항복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사실 그런 이런 검법을 할 때도 기절시켜서 항복시키는 방법. 그것을 이제 지금은 연구를 많이 해서 음파로 순식간에 기능을 장애를 한다든가 주파수를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주파수를 순간적으로 쏴서 내 기능을 마비시킨다든가. 목숨을 안는 것을 떠나서? 네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동두천 부지 이제 반환하기 위해서 내일 기자회견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산 대통령실 부지는 어떻게 지금 활용하기로 했습니까? 그거를 빨리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방부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결정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12.3 내란을 극복하고 상징적으로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동한 것이 1차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언한 거고 2단계가 남았습니다. 2단계가 국방부 건물을 다시 국방부가 들어가고 본인들이 또 뺏어 들어갔던 합참 건물 있잖아요. 그걸 합참에 완전히 돌려줘서 군령권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사실 건물이란 것이 이런 기관의 건물은 단순한 건물, 사는 건물이 아니라 상징성도 있거든요. 군은 국방부 밑에 군령과 군정이 있잖아요. 군령권의 상징인 합참에 고스란히 국방부가 한 4개 층을 뺏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돌려주고 국방부는 국방부 건물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거가 결정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 대정부 질문할 때 김민석 총리나 또는 국방위원회에서 그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니까 다른 부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국방부를 원위치시켜라. 그것이 비정상의 정상하고 국민이 원하는 거다라고 계속 요구를 한 거고 지금도 한번 다시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또 아마 거기 대통령실의 건물이 좋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용산에 거기에 뭐
기재부라든가 다른 여러 부처가 들어가려는 욕심이 좀 있다라는 제가 제보를 받아서 예.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비정상의 정상을 내서 원위치를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고 그것이 내란 척결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말씀 감사드리고 내일 모레 이제 또 영웅 본색하게 되잖아요. 박선원 의원님 건강은 좀 좋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나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그래요? 했는데, 그럼 모레 밤에 또 다시 뵙기로 하고 이번에는 또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내란 잔재 청산해야 될지 한번 또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블리 김병주 민주당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주블리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